보는 제주 포커스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현직 지사와 현역 국회의원들이 맞붙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경선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고 각 후보들의 전략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치연구가 현우식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뉴스 초점에 나오긴 했지만 이 읍면동지라는 오영훈 지사 관련된 채팅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저도 오면서 이제 기사를 보면서 왔는데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 선거법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앞으로도 그 경선 과정에서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초접전 양상입니다. 현재 판세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선거는 사실 오영훈, 문대림, 위성곤 세 후보 모두 좀 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오영훈 지사는 현직이라는 장점이 있고 네, 문대림 후보는 이제 반우 오영훈 세력을 좀 결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위성군 후보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상대 후보 감점에 따른 좀 네. 상대적인 이익 이런 걸 좀 활용할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두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참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 다 해볼 만한 여건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출마 선언 시점이 후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출마 선언 시점이라는 것이 전략일지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인지 출마 선언 타이밍 이런 부분도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뭐 시점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네.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의원직 사퇴까지 감수하고 출마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출마 선언 타이밍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제 현직이니까 현직을 언제 그만둘 것인지가 차라리 그렇죠. 더 관심사다라는 말씀이신데 우선은 위성권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위성권 의원의 이런 공식 출마는 내가 먼저 한번 치고 나가 보겠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의원직을 걸고 치고 나가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선에서의 지금 우세를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이 50%, 일반 국민이 50% 방식입니다. 이렇게 권리당원만으로 혹은 일반 국민만으로 예전에 1대1 이런 방식도 아니고 지금은 좀 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가 후보들에게 어떤 유불리를 만들어낸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상황과 좀 맞물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여론조사 추이 보면은 세 후보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나머지 50%인 권리당원 투표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 국민보다는 권리당원 예. 50%. 네. 이제 좀 더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지역구의 당원 비율이나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대략적으로는 갑 지역이 한 40%, 네. 을 지역이 한 45%, 네. 이 서귀포가 한 15%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세 후보가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네. 위성군 후보가 상대로 좀 불리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근데 감산이라는 또 변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권리당원 비율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제주 을지역이 45%다라는 그렇죠. 면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또 갑지역도 40%나 되니까 문대림 후보도 크게 불리할 건 없다 이렇게 예, 보시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서귀포가. 위성군 후보는 네. 15% 정도의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네. 하지만 감산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는 감산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오영훈 지사가 20% 그리고 문대림 의원이 25% 감산이 적용되었는데 네. 실제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20%, 25% 정도는 굉장히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영훈과 문대림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제 1, 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 공교롭게 위성군 후보만 지금 감점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이번 경선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지 않은 감사안이지만 이 감사안 덕분에 또 새 후보가 좀 동등한 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그렇죠. 되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의원은 이 큰 감사안에도 그래서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사실 이거 20% 25%면은 굉장히 좀 격렬한 차이인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두 후보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비슷한 비율로 감사를 받은 거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오영훈 지사는 감사안을 처음 초창기부터 공개적으로 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인정을 하고 우리는 인정하고 여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대림 의원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이런 전략 차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문대림 의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최고위원회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린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감사한 사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영훈 지사는 민주당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네. 하위 20%에 포함이 돼가지고 감사를 받은 거고 네. 문대림 후보는 과거에 공천을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전력 때문에 네. 감산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영훈 지사는 이제 성적이 안 좋은 거고 네. 문대림 후보는 이제 잘못해서 전학을 간 적이 있는 네네. 것인데요. 네. 감점 사유의 차원에서는 문대림 후보 측이 좀 더 뼈아픈 상황이 아닌가. 전학을 가버렸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성적이라는 것보다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유불리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감산을 받은 오영훈 후보 측에서 지금 문대림 후보 측에 왜 감산 사실을 자꾸 감추려드리냐 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똑같이 감사안이지만 한쪽은 성적이 안 좋아서 감사안인데 그럼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학 간 건 너는 우리 학교 버리고 떠난 애가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예민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그러면 감사안이 적용되면 이 선거는 결국 뭐 감사안이라는 걸 우리가 상수로 둔다고 보면 다른 변수를 두고 볼 때 어떤 요소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권리당원 투표가 지금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경선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1차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못 넘으면 1, 2 후보가 다시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3위 후보 지지자들의 표심이 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예. 결국은 남은 후보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에게 더 지지한 후보가 성량이 높은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분이 유리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예.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떤 후보가 올라갈 때 더 유리하다 이런 것은 한번 좀 예측해 볼 수는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요? 그거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다. 예. 최종 두 분이 올라가는 이 상황은. 후보 간의 어떤 역학관계는 네. 지지자들 간에 이제 어떤 후보로 지지로 옮겨질지는 정말 그때 결정이 나고 나서 네. 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영훈 지사와 위성군 의원의 지지자가 겹치는 층이 많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면은 그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사실 문대림 후보의 지지자가 또 그렇게 또 안 겹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새 후보가 사실 굉장히 지지층이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식으로 경선에서 작용할지는 이렇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경선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1차 경선 결과를 토대로 좀 더 분석해 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1차 경선 예. 끝나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면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후보의 정치적 강점과 약점 비교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오영훈 후보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비교적 탄탄한 지역이나 좀 지지 기반이 있다라는 점이 좀 강점으로 꼽히고요. 네. 약점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 감산위에서 상당 부분 상쇄가 되어버렸고 네. 오히려 이제 상대 후보 2명이 모두 오영훈 도정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지점을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문대림 후보는 후보의 권력 의지가 좀 장점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 약점은 그만큼 어떻게 다양한 지지자들 혹은 이제 지지 세력들을 좀 이렇게 포용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성군 후보는
두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네. 좀 행정가에 가까운 좀 이미지가 좀 강점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좀 경선 과정에서 승부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점과 약점이 다 말씀하신 걸 보니까 좀 겹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네.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후보의 정치적 강점과 약점을 좀 떠나서 정책을 살펴보면 같은 민주당이라서 그런 건지 큰 차별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이 세 후보의 좀 양력을 보면 되게 네. 재밌는데요. 이렇게 세 후보 다 1960년대생이고 네, 제주대학교를 졸업했고, 네, 오영훈과 유성권 후보는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네, 모두 학생 운동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로 이어지는 뭐 개발반대 운동,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주국제자유도시, 네. 뭐 4.3의 제도화 과정으로 네. 이어지는 제주 시민사회 운동의 궤적을 거쳐서 새 후보가 또 2006년에 사이좋게 도의회에 입성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20년차 정치 베테랑이 됐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핵심 지지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의 그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고, 네, 그 선거 때는 이제 후보마다 전략적으로 차별성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정책적이거나 이념적인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살아온 궤적, 정치의 궤적 자체가 굉장히 흡사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최근 민주당 평당원 모임이 정책을 내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이번 경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제주 혁신 포럼이라든지 뭐 사회 대전환 미래 포럼 네. 같은 이런 이렇게 평당원 모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언제나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뭐 일종의 좀 외곽 조직으로 여겨지는 정책 싱크탱크나 포럼이 있기 마련인데, 이게 자칫 선거 캠프 간에 좀 대결로 가게 되면 정책적인 이슈들이 좀 묻힐 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의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 면에서는 순기능이 있다. 네. 과거에도 이런 평당원 주도 모임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뭐 알아본 바로는 과거에도 뭐 유사한 외곽 조직들이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더 이런 조직들이 좀 빨리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준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선거 이후에도 어떤 역할들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평당원 주도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을 평당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새 후보 중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선 구도 어떻게 달라질지는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당선될 경우에 경선에서 당선될 경우에 지역구 공석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또 정치 지형 변화도 예상되는데 어떤 후폭풍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현역 국회의원이 최종 후보가 되면 이제 보궐선거 둘러싸고 또 다른 또 정치적 셈법이 작동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또 기회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국민의힘은 후보 모집조차도 좀 난항을 겪고 있고, 그렇죠. 진보 정당들은 좀 낮은 지지율을 면치 그렇죠.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 내의 어떤 권력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안에 민주당 내 권력 다툼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도민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오히려 도민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민주당 후보들의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당내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부각된다면 뭐 당장 이번 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도민들이 민주당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정치 행태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은 또 싫지만 민주당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싫다. 그러면 도민 민심이 갈 곳을 잃는다. 그래서 네. 민주당이 도민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지금은 신경 쓰는 것이 주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연구가 현우식 박사였습니다. 안재홍의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